자,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우리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한번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5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금리가 동결됐다는 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뉴스일까요? 사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 없는 이 결정 안에 우리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메시지를 한번 해독해 보죠. 이번 동결, 이게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7월, 8월, 10월, 그리고 이번까지 벌써 네 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그럼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이번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 말에 있어요. 이전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로 싹 바꿨습니다. 이게 그냥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 끝날 수도 있어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아니, 그럼 잘 가다가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걸까요? 한국은행이 갑자기 이렇게 신중해진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겁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 문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불어나잖아요.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큰 거죠. 마지막으로 다행히도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3분기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한국은행이 성장 회복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부동산이나 환율 같은 금융 안정을 먼저 챙겨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튼 겁니다. 이제 경기 부양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두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금리 동결이 도대체 내 돈,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지금부터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우선 채권 투자하신 분들 이제 좀 긴장하셔야겠습니다. 금리 더 내리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수익을 보던 그런 좋은 시절은 이제 끝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시죠?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많아지면 내가 가진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해외 투자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렇게 출렁이면요. 내가 미국 주식이나 ETF에 투자해서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환전할 때 손해를 보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차손 리스크죠. 부동산도 빼놓을 수 없죠. 지금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이시거나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해요. 앞으로 대출이자가 더 싸지겠지 하고 기대하셨다면 이제 그 기대는 좀 접어두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생각보다 안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주식시장입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시간이 온 거죠. 금리가 낮을 때 잘 나가던 기술주나 성장주보다는 이제는 실적이 진짜 튼튼한 기업, 아니면 환율이 올라서 오히려 돈을 더 잘 버는 수출 기업들 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이런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일종의 플레이북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자산별로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채권은요, 이제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만기가 짧은 단기채나 MMF처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 타는 게 현명하고요. 해외 자산은 환해제 전략을 꼭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무리한 대출은 금물, 그리고 주식은 이제 뜬구름 잡는 테마주보다는 실적이 확실한 우량주, 특히 수출 기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내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지금 내 자산 배분이 괜찮은지 꼭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둘째, 해외 투자가 있다면 환율 위험에 어떻게 대비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셋째, 빚 관리,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정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회사의 펀더멘털,
즉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한 시점이에요. 좋습니다. 전략까지 세웠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시장의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 같은 핵심 지표들을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레이더에 딱 3가지만 올려두시면 됩니다. 첫째, 바다 건너 미국 연준이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둘째, 국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더 뜨거워질지 아니면 식을지.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과 전반적인 세계 경제 상황입니다. 이 3가지가 앞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들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만 믿고 쉽게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훨씬 더 방어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내 자산을 관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겁니다. 투자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점검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7일 바로 오늘이었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4번째 연속 동결이라서 예상했다는 반응이 많긴 한데요. 근데 뉴스를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게 당장 내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하는 궁금증은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 분석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금리 동결이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보내는 진짜 신호는 뭘까요? 네, 저희가 오늘 이 결정을 다룬 주요 경제 기사들이랑 분석 보고서들을 전부 모아서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국은행의 그 공식 발표 뒤에 숨어있는 진짜 메시지를 투자자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죠. 아, 투자자의 언어로요? 네, 그래서 채권부터 부동산, 해외 주식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까지 한번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꺾어버린 한국은행의 속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하고 가야겠죠. 네, 그렇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동결. 네, 지난 7월, 8월, 10월에 이어서 4번째 동결이네요. 숫자 자체는 뭐 변화가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일 없네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사실 이번 발표의 진짜 핵심은 그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통화 정책 방향 의결문에 담긴 아주 미묘한 표현의 변화에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 이랬는데 네, 기조라는 표현을 썼죠. 이번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식으로 톤이 확 바뀌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죠. 일반인이 보기엔 뭐 크게 그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네네.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료 선언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료 선언이요? 네, 기조라는 건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뜻이지만 가능성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아주 작은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시장의 해석은 극과 극으로 갈리는군요. 도대체 한국은행은 왜 이런 모호한 신호를 보낸 걸까요? 그 배경을 저희가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3가지요? 첫 번째는 역시 부동산이겠죠? 맞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배경은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입니다. 아,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전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바로 이번 달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달보다 무려 1.72%나 올랐다고 해요. 1.72%요? 네, 이게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하더군요. 와, 1.72%면 연간으로 환산하면 거의 20%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치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까 봐 극도로 조심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환율 불안입니다. 환율.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육박하는 초고 환율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최대 1.5%포인트까지 벌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더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높은 금리를 쫓아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3번째 이유는 뭔가요? 의외로 경기가 생각만큼 나쁘진 않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들 힘들다고는 하는데 지표상으로는 최악은 면했다는 신호가 나왔네요.
어떤 지표죠? 3분기 GDP 성장률이 1.2%로 시장 예상치를 꽤 웃돌았고요. 네. 심지어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준 0.9%에서 1.0%로 살짝 올렸더라고요. 아, 정확합니다. 그 세 가지를 종합하면 한은의 속마음이 명확하게 보이죠. 어떤 마음이죠? 부동산이랑 환율은 너무 불안하고 경기는 그럭저럭 버텨주고 있으니 우리가 굳이 서둘러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 아, 이 메시지를 시장에 아주 분명하게 던진 셈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일단 차단하고 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한은의 이런 스탠스 변화가 당신의 자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자산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채권 투자자들부터 긴장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가는 잔치는 끝났다는 신호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채권 금리 상승. 다시 말해 채권 가격의 하락입니다. 가격 하락이요? 네, 이전까지 시장은 결국 금리는 더 내려갈 거야 라는 그 기대감에 베팅하면서 채권 가격이 꾸준히 올랐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졌으니 반대로 채권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커진 거죠. 채권 금리가 엉금이 닿는 건 내가 이미 사놓은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럼 특히 만기가 길게 남은 장기 국채 같은 걸 들고 있던 분들은 평가 손실을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레버리지까지 써서 만기가 10년, 20년 남은 장기 국채나 회사채에 투자했다면 손실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환율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아, 그렇죠.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나도 이게 진짜 수익인지 헷갈릴 때가 많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리스크, 환율 변동성과 해외 투자 손실입니다. 환차손이요? 네, 한미 금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지금처럼 원화 약세가 계속된다면 당신이 보유한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환율 때문에 실제 원화로 바꿨을 때 손해주는 돈이 줄어드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10% 수익을 냈는데 그 사이에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10% 떨어졌다면 그럼 사실상 0원이네요. 네, 사실상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이 0원이 되는 거죠. 환율 변동성에 내 자산이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채권은 보수적으로, 해외 투자는 환율 방어가 핵심이군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역시 집일 텐데요. 아, 부동산. 네, 요즘 영끌 얘기가 다시 나올 정도로 시장이 뜨거웠는데 이번 결정이 그 열기를 좀 식힐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리스크가 바로 그 지점. 부동산 대출 환경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대출 환경의 변화. 만약 어차피 금리 더 내려갈 테니 최대한 대출받아서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건 대출 금리가 생각만큼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단순히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 10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3.98%로 거의 4%에 육박했고 네, 맞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연말 되니까 아예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그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분위기라 자금줄이 아예 막힐 수도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즉,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위험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금리가 오를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매수세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을 보죠. 금리가 동결되면 보통 성장주에 불리하다고들 하잖아요. 네, 미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올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높게 유지되니까요. 그럼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분들은 지금 위험 신호가 켜진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바로 주식시장의 차별화 심화입니다. 차별화. 말씀하신 대로 그 할인율 문제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장주나 기술주들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유동성의 힘으로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던 기업들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위기가 있으면 기회도 있는 법이죠. 반대편에서 웃는 쪽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예를 들면 지금의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게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반대편에는 분명한 기회가 있습니다. 원화 약세로 가격 경쟁력이 생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 네.
그리고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수혜를 입을 내수 소비 관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아, 이제는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오르는 장세가 아니라 진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을 골라내야 하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훨씬 중요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험 요인들을 확인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보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실용적인 대응 전략을 자산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채권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은 채권 투자에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아닙니다. 네. 변동성이 커진 장기채 비중은 일단 줄이고요. 만기가 5년 이하로 짧은 중단기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게 현명합니다. 중단기채 위주로? 네. 혹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아예 채권을 잠시 떠나서 단기 고금리 예금이나 MMF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옮기는 거죠. 아,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군요. 네. 보수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 중인 분들은 환율 리스크 관리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겠네요. 시급한 과제죠.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환해지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환해지요? 요즘에는 아예 환해제 기능이 탑재된 ETF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이런 상품을 활용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요. 네. 만약 유학자금처럼 나중에 실제로 달러가 필요한 분이라면 환율이 1,450원대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틈틈이 분할해서 환전하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 분할 매수처럼 분할 환전 좋은 팁이네요. 부동산 투자나 대출을 고려 중인 분들은 그야말로 스톱 사인이 켜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무조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는 자제할 때가 맞고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고정금리로. 네, 그리고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시점을 잘 맞춰서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정리해 나가는 적극적인 부채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주식 투자자는 이제 펀더멘털이라는 교과서 첫 페이지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더 이상 유동성이나 테마를 좇는 투자는 위험합니다. 기업의 실적이라는 본질에 기반한 투자가 중요해졌죠. 실적. 네, 앞서 이야기했듯 원화 약세의 수혜를 직접 받는 수출주, 소비 회복이 기대되는 유통 관련주처럼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분산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질문은 어떤 테마가 유행할까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꾸준히 돈을 잘 버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예적금 가입을 고민하던 분들인데요. 네, 오히려 지금이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건 지금의 예금 금리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신한은행 20% 적금 같은 파격적인 상품은요. 네, 그 20%짜리요. 보통 월 납입 한도가 10만 원 정도로 매우 낮거나 카드 사용 실적 같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20%라는 숫자만 보고 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건 자산을 불리는 주력 상품이라기보다는 소액으로 금융 습관을 잡거나 특정 혜택을 노리는 보너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럼 진짜 목돈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진짜 목돈을 굴릴 때는 이런 특판 상품보다는 조건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을 활용해서 중장기 목돈을 안정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변수들을 눈여겨봐야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레이더를 어디에 맞춰야 할지 알려주시죠. 앞으로 3가지 변수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 연준 페드의 행보입니다. 미국 연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지 내리는지 혹은 동결하는지에 따라 한미 금리차가 달라지고 이게 곧바로 외국인 자금 흐름과 원화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그렇죠. 사실상 미국의 결정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의 범위를 정해주는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전하군요. 두 번째는 역시 국내 부동산 시장이겠네요. 맞습니다. 한은이 이번 금리 결정의 핵심 배경으로 꼽았을 정도니까요.
정부가 어떻게든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한은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보다는요. 네.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 예를 들어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세금 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 뉴스를 계속 팔로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환율과 글로벌 경기 전체의 흐름입니다. 지금의 고환율이 수출 기업에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건 그렇죠. 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 가거나 반대로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 가격 부담은 커지는데 해외에서 물건을 사줄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 수출 기업에게도 더 이상 호재가 아니게 되거든요. 이 세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한은의 다음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 한국은행은 시장에 가득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일단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투자자인 당신에게 이것은 이제 저금리에 기댄 투자는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며 묻지마 투자가 아닌 기업의 진짜 실적에 기반한 선멸적 투자로 전환하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인 셈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언젠가 금리가 내려갈 거야 라고 기대하는 투자 전략에서 현재의 금리 수준에 적응하는 현실적인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응하는 전략. 네,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를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됐던 시기가 끝나고 이제는 해류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을 스스로 읽으면서 신중하게 항해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죠.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은 모두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런 금융 불확실성과 원화 약세가 장기화되는 환경 속에서 자산 다각화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금이나 원자재 혹은 비트코인 같은 비전통적 자산의 매력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다음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